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지요? 몸도 마음도 안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꾸준히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지요. 그냥 유유자적 아시죠? 유유자적하게 가는 사람한테 뭐 결코 먼 길은 없다. 막 이런 거. 아직도 100일 넘게 남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과목 이런 거 이제 꾸준히 진행하시면 그냥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뭐가 안 되니 뭐가 어려우니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할 분량 그냥 열심히 풀고 오늘 회계 원리다 그러면 수업 듣고 푸른 거 정리하고 또 만약에 내가 문제 푸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기본서 또 찾아보고 또 한 번에 안 풀린다고 책 찢지 말고 그냥 안 풀리는 게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체크해 놓고 그리고 내가 자주 틀리는 실수하는 거 메모 오답 노트라고 하죠. 그런 거 메모하고 하면서 공부 방법 뭐 특이한 거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잘 하고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공부만큼 자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확실한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죠? 복권 맨날 산다고 맨날 되냐?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면 돼.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1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자, 충분히 가시면 되고 문제지가 오늘 나왔다면서요. 저도 책 못 받아가지고 오늘 받았어요. 지금 받아서 작업은 벌써 끝났는데 뭐가 또 문제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여기가 정확한 문제는 모르는데 한 800문제 가까이 있어요. 800문제 가까이. 근데 원래는 한 1000문제 맞추려다가 공무원은 보통 이게 1000제씩 하거든요. 1000문제 한 달에 1000문제. 근데 우리는 2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네. 해놨네. 764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문제 중간중간 제 말씀들이 요즘 좀 많아서 요걸 써놓는 건 뭐냐면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문제를 적게 풀면 적게 푸는 대로 많이 풀면 많이 푸는 대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나랑 안 맞아도 그냥 어쩌겠어요. 그냥 가라.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 문제 언제 많이 풀으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것대로 불만이고 문제 이왕 넣는 거 한 1000문제씩 넣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봤자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원래 우리 시험 기출문제 플러스 우리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들어간 높게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거 문제 다 갖다 놓으면 저도 못 풀어요. 못 풀고 그 중에 일부 우리 시험에 맞는 수준 정도 그리고 다른 시험도 자격 시험이 회계 들어간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관세사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공무원 문제까지 두루두루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0% 다 이해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99%는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지식이 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 완벽히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10문제 중에 지금은 이제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수준 아니잖아요. 이제 10문제 중에 적어도 서너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한두 문제 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서너 문제. 그리고 100일 동안 꾸준히 하루에 1점씩 올리면 100점이 넘어가서 안 되고 그죠? 하루에 1점씩 10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00일 넘게 남았다니까요. 하루에 0.5점씩만 올려도 지금 점수에 0.5점씩 올리면 합격하겠죠? 이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문제 풀다가 틀린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요. 한 번 모르면 체크해놔요.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풀어도 만약에 두 번을 풀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건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 풀어서 안 된다고 질문하면 그래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잠깐 착각을 했거나 요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해도 답변의 효과가 큰데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답변 들어봤자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2번 정도 이상 해서 내가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입시나 이런 데 아시죠? 수강생이 많고 인기 있는 강사들은 교재를 혼자 안 써요. 팀이 있지. 교정도 2차, 3차, 4차 여러 명이 봐요. 근데 이건 제가 타이핑하고 제가 원고 답도 쓰고 해설 달고 제가 결국은 편집도 제가 해서 넘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타나 오류가 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해보셔야 알겠지만 자기가 한 건 잘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 물론 방문가 질문 게시판 있잖아요. 글로 이용하셔도 되고
카페인데 이건 절대 검색어가 안 나옵니다. 아주 귀한 카페라 절대 검색어가 안 나와. 꼭 이걸 쳐야 돼요. 뒤도 꼭 쳐야 돼. 그러니까 카페 네이버 뒤에다가 슬러시하고 요 뒤에다가 AC 김쌤이니까 요걸 꼭 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질문 게시판 같은 거 거기도 제가 매일 가요. 저희 질문 게시판도 방문각도 계속 Q&A 있죠? Q&A 여기도 계속 매일 가요. 근데 하필이면 가끔 가다가 하루 놓치는 날 그때도 질문 와. 죄송하게. 별로 매일 보거든요. 원래는 매일 보는데 가끔 가다가 뭔 일이 있어서 하루 놓치면 그때 꼭 와가지고 이틀 뒤에 하고 가급적 매일 봅니다. 매일 보니까 또 오타나 오류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사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오타 오류가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 작년에도 몇 개가 있었어요. 서너 개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건 다 일단 고쳐서 넣고 새로운 것도 이제 어쨌든 오류나 오타 없이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메모해 두셨다가 AC 김쌤이에요.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쳐야 돼. 꼭 쳐야 돼요. 아니면 방문각 Q&A 홈페이지 여기를 이용하시고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 문제가 이제 재무회계부터 가야죠.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 몰라도 단원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요거 단원별로 쭉 끝까지 가고 5월 달은 이제 아시죠? 대충 5월 달은 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40문제씩 해서 돌아가는 거죠. 매주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 재무회계 단원별로 돼 있어서 우리 교재 기본서랑 거의 이제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랑 같이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랑 이 문제지랑 같이 보고 또 지난번에 했던 기출문제지 그거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지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건 에이 똑같네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비슷한 게 보일 수밖에 없죠. 공부한 만큼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건 무슨 문제야 이게 보이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아직도 이건 또 무슨 문제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접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니까 자 문제 갈게요. 먼저 대표 문제도 있는데 대표 문제는 말 그대로 대표 문제예요. 이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풀고 갈 때도 있고 안 풀고 갈 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회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옳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자,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경영자 이제 보통 우리 지금 현재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가 경영자한테 경영을 위탁하죠. 수탁. 경영자의 수탁 책임. 경영자는 책임을 위탁받은 거니까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한 거죠? 맞죠? 그리고 관리회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나 관리자. 이제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딱 보이잖아요. 외부, 내부 이런 거. 내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당연한 거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다음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 거래는 아니다. 경영자가 사임한 건 회사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니죠. 당연하죠. 우리 회계상 거래는 뭐다? 회계상 거래는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건데 경영자는 자산부채가 아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산부채는 화폐적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 회계 정보는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처리하고 보고하는 단계를 거쳐서 산출한다. 맞겠죠? 그럼 다 맞으니까 답이 5번인가 보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가정, 다른 말로 공준, 회계공준에는 계속기업이 있죠. 계속기업이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없죠. 그죠? 그리고 그나마 현금주의가 아니라 우리 회계는 뭐다? 발생주의였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비용 인식할 때 발생주의였습니다. 비용은 발생주의고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할 수 있죠.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건 개념이 있어도 중요한 건 기본 가정에는 계속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뭐 4개도 있었고 3개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지금은 현재는 하나입니다. 기업은 계속된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서비스였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있던 것처럼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죠. 그죠? 다 풀어드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 심심하고 공부할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여기서 좀 띄엄띄엄 갈게요. 4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줄이 벌써 쳐 있네.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맞나? 예, 옳지 않은 거.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죠. 경영자가 회계 정보, 즉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할 책임자, 공급자이죠. 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이건 또 아니죠, 그죠? 이게 틀린 거죠. 공급자이면서 당연하죠. 공급자이면서 자기도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죠. 자기도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죠. 자기도 내부 정보든 뭐든 자기도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결론은 틀렸죠. 그럼 답이네 그럼? 그럼 답이네요. 근데 우리 시험이 답이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이거 정해진 건 아니죠. 그죠?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자, 일단 답은 나왔어요 벌써. 두 번째,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 정보는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정보 이용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수익성이 어떤지 당연한 얘기겠고, 회계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규제, 가격 결정에 이용되고 또 기업 등 경제적 실체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그죠?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좀 써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우리가 정리하고 외우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고 적당히 넘어가면 돼요. 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기준, 우리 회계에서는 GAAP로 표현하죠. 갭,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죠. 여기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또 우리 재무제표 하다 나왔잖아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걸 공정한 표시 이런 말 하잖아요. 공정한 표시. 그리고 감사를 받죠. 그리고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그죠? 공인회계사가. 그래서 감사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감사 의견. 됐고. 작년에 이런 문제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봤어요. 우리 시험 작년에 나온 건데 7번이요. 작년에 나온 건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봐도 솔직히 그냥 찍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 위에 5번이나 6번처럼 감사 의견. 감사 의견에는 뭐뭐 있나 아시죠? 결국은 우리 회계감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회계감사의 목적이.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하는 거죠. 이게 재무제표는 믿을만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 의견이 먼저 이게 회계 기준,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하다. 그럼 적정 의견이었죠. 그럼 기준에 맞게 돼 있다. 이상 없다. 그럼 적정이고. 그다음에 기준에 위배됐다. 기준에 위배됐는데 그 사실이 경미하다. 아니면 중대하다에 따라서 달랐죠. 경미하면 뭐뭐뭐를 제외하고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한정. 그다음 이거는 기준에 심각히 위배되어서 이건 회계 기준에 맞게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럴 때는 부적정이었죠. 또 뭐 있었죠? 기준에 적합하고 뭐 위배되고 문제가 아니라 감사 범위의 제한이나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 그럴 때 하는 게 뭐였죠? 의견 거절. 예전에는 그냥 이것만 알면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5번, 6번처럼 예전에 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 의견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거 쭉 있겠는데 이런 표현은 그 다음에 찾아봐도 몰라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어딨나.
몰라요, 그것도. 아니 원래는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공인회계사 체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회계감사를 이제 와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은 어디 써 있지도 않아요. 작년에 하여튼 신통했던 문제입니다. 일단 갑해사 볼게요.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있었지만 회계감사 종료 전에, 회계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다 수정되어서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된 사항이 없었대요. 감사 종료 전에 밝혀내서 다 수정했대. 기준에 위배된 게 없어. 그러면은 적정이겠죠, 그죠? 이건 적정, 이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지문이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서 잘랐잖아요. 그럼 적정이니까 1, 2번이야, 그죠? 답은 1, 2번이죠. 1, 2번 중에 하나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찾는 거죠. 1, 2번. 그 다음 2번. 의뢰사. 회계감사 이후 최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배 내용이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에는 위배 내용이 있대. 근데 감사 의견을 어떻게 표명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위배된 내용인데 위배 내용이 미미하다 그러면 보통은 항상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됐는데 2번도 적정이에요. 그죠? 그 작년에 진짜 좀 문제 보면서 근데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어디 없어요. 어쨌든 공인회계사 그냥 일반적인 중급회계생은 당연히 없고 회계감사 책을 제가 책까지는 아닌데 자료는 계속 찾았는데 없어요. 어쨌든 감사 이후 적은데 그럼 감사할 때는 몰랐던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 이걸 진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1번이 적정인 건 찾았어요. 1, 2번 중에 하나야. 근데 두 번째 게 한정할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감사 이후네. 그럼 감사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3번 감사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며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거잖아요. 거절이니까 그럼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된 거죠. 취사하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 종료 전에 수정되었다는 둥 감사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었대. 그럼 감사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때까지는 적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진짜. 물론 이제 공인회계사 공부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건 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시험 볼 때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 보러 가면 40문제가 다 나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빨리 제껴놓고 딴 거부터 푸는 거지. 안 헷갈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도 1번이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왠지 갑자기 헷갈려. 또 한 번 딱 이상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잘 안 읽혀져요. 눈에 안 들어와. 그럼 중요한 건 빨리 이게 몇 번 문제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일단 건너뛰고 딴 거부터 푸는 거. 이게 요령이 시험장 가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으면 건너뛰거나 아니면 읽어보니까 이건 갑자기 뭐지? 막 헷갈려. 그럼 그거 빨리 거기서 건너뛰어야지. 다시 읽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말리는 거죠. 이건 진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1교시에 80문제 문제지에 80문제가 있는데 80문제가 다 낯익고 다 본 적이 있고 다 풀 수 있는 거다 없어요. 모르는 게 항상 모르겠거나 새롭거나 또 새롭다고 어려운 건 아닌데 새로우면 굉장히 좀 일단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일단 제껴놔. 아니 그럼 80문제 중에 제끼는 게 70문제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제껴야 돼요. 그래도 제껴놓고 다시 가야 돼. 그게 합격자들의 비법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보다고는 나중 얘기고 시험장 가서 그거 푸는 것도 요령이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면 감사 이후에 근데 이런 단어가 눈에 팍 들어오냐고요. 잘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감사 이후에요. 근데 이런 게 시험 볼 때 저도 그러니까 그날 해설 강의 하라고 그날 올라왔잖아요. 또 올라와서 문제지를 딱 보는데 이런 문제를 저도 처음 봤잖아요. 뭐예요, 씨 빼고요. 뭐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감사 종료 전.
감사 이후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분도 어떤 분이 참 궁금하긴 한데 그럼 어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 사람이지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걸 시험장에서 잘 빨리 풀고 갈 거냐 제낄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아까 갑회사부터 헷갈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볼 거 없어요. 이거 빨리 건너뛰어야 돼. 갑회사가 적정이다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빨리 건너뛰어야 돼요. 갑회사는 적어도 일단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딱 문제가 없어서 적정이다 이게 나와야지. 적정인가 한정인가 시작하면 이 문제는 풀면 안 돼. 일단 건너뛰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평소에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저 공공 써 있는 건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챕터 2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 우리 교재 기본서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도 매년 한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8문제 나왔나? 8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적어도 그냥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있다. 이 파트에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에. 어쨌든 골고루 나와요, 결론은. 자, 이런 문제 자료 딱 보면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결론은 저는 공식보다는 밑에 해설에도 있지만 T계정 그리는 거, 자산부채가 보이고 순이익 보이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몇 번 봤다면 자본계정을 그리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다. 시험장에서도 어차피 문제 종이에다가 볼펜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 자본계정 구조를 지금이라도 뭐 이미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익혀라 이거죠. 외워야 돼요. 이건 공식 막 외우는 것보다 T계정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자본 우리 거래입 판료소 거래입 판료소 아시나? 지금 쓸 수 있어요? 거래입 판료소는 쓸 수 있어야죠. 근데 진짜 몇 달 지나도 쓰람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진짜. 어쨌거나 거래입 판료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이거 원리고 자식 없잖아요. 진짜 거래입 판료소 그대로 대입해서 자 그럼 자본은 시작 기초가 대변이죠. 그리고 회계의 생기초에 제일 먼저 배운 공식 중에 하나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기초자본이죠. 기말은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이죠. 기말은 기말자산. 여기 보니까 기초, 기말. 그리고 물어본 게 기말자산 물어봤고 기말부채네. 그럼 기말은 기말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놀면 돼요. 끼리끼리. 그 다음 대변이 증가죠. 증가되는 게 뭐 있어요? 자본이 증가되는 건 순이익도 있는데 일단 증자감자부터. 증자. 근데 증자는 증자인데 그렇죠. 유상증자. 결론은 바꿔 말하면 무상증자는 안 오는 거죠. 유상증자만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안 오는 거죠. 왜? 실질적인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이제 결국은 오늘부터는 이거 안 쓰는 거죠. 그냥 이거 안 쓰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이니까 써놓을게요. 무상은 안 오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안 온다. 그 다음 유상증자가 있으면 반대로 당연히 뭣도 있어야 돼. 원래는 유상감자도 있어야죠. 근데 이런 문제 치고 유상감자 본 적 있냐? 없어요. 유상감자. 물론 마찬가지로 무상감자 할 때 쓰는 말이 뭐였죠? 유상증자가 지금 우리 자본 파트에 어느 때 무상증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무상증자가 의미가 뭐였죠? 있었죠? 요거 나오면 그게 떠올라야 되는데 뭐를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이런 게 딱 나와야 돼 이거. 그럼 이거는 무상감자는 결손금 보존을 위해서 주식을 병합하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오늘은 지금 제가 일부러 썼지만 앞으로는 무상은 안 오는 거예요. 유상만 오면 돼. 유상만. 자 근데 다시 이런 문제 치고 유상감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 대신 나오는 게 항상 있죠. 이 문제 있지만. 그렇죠. 현금 배당도 있고 결국은 현물 배당도 있습니다. 근데 책에 현물 배당이 안 나왔죠. 왜? 상법이 바뀐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책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 책도 없어요. 주택관리사가 솔직히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안 하거든.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책도 보면은 안 나와요. 자본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게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다른 시험은 이미 문제까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솔직히 수험도 2만 명 정도밖에 안 보는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아직은. 현물 배당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바꿔 말하면 주식 배당은 안 들어가죠? 주식 배당은 왜? 차분의 변화가 없으니까. 차분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이니까 일부러 자꾸 쓰는 거지.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는 기초,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감자나 아니면 현금배당. 현금배당이죠. 현금배당.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익과 비용으로 넣어도 돼야 한대요. 그냥 수익과 비용으로 넣어도 되죠. 근데 어차피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바로 뭐예요? 당기순 이익이나 당기순 손실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나오면 그걸 쓰면 되고, 여기처럼 순이익 나왔죠. 그럼 순이익을 쓰면 되고, 아니면 문제에 수익비용 나오면 그냥 수익비용 쓰면 돼요. 어차피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순이익이나 순손실이니까.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지저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기초자본, 유상증자, 수익, 비용, 현금배당, 이게 기본. 그리고 이 문제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건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당기순이익 말고 요즘에 기타, 포괄, 이익이나 여기는 기타, 포괄, 손실이 되겠죠? 기타, 포괄, 손실도. 그러니까 문제 자료에 따라 올 수 있죠. 왜? 자본의 항목은 아니까.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여금, 이렇게 자본 파트니까 기타 포괄 이익도 오겠죠. 기타 포괄 손실이나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이익이다 아는 사람은 이거 여기다 쓰는 게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여기서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하면 또 뭐가 돼요? 총포괄손익.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총포괄이익 또는 총포괄, 이건 손실이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면 손실이 되겠죠. 쓰면 쓸수록 자꾸 지저분해지네. 근데 그건 자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다는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사실 굳이 제가 이거 무상도 막 쓰고 하니까 지저분해서 그렇지, 기초자본, 유상증자, 그 다음 수익, 그리고 무상감자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죠. 나온 적 없어요. 현금배당은 중요하죠. 현금배당, 그 다음 비용, 그 다음 기말자본이다. 이게 기본 구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타 포괄이익이나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자본의 증가 감소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떠나서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자산부채 자본 관련이구나 그러면은 자본 계정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거의 공짜에 가까운 문제가 됩니다. 어쨌거나 물어본 게 기말자산인데, 일단 기초는 기초끼리. 그럼 여기죠. 기초자산 800에서 기초부채 400을 빼면 기초자본은 400이고, 숫자도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여기는 원표시가 다 있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원표시가 다 있을 때도 있고 위에만 원표시가 있고 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게 중요해가지고 출판사에 전화해서 이거 책이 잘못됐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소장님 되셔서 여러분 무슨 보고서 같은 거 가끔 가다가 입주 믿는다한테 뭐 여러분 그 예산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공사가 있었는데 그 실적 같은 거 보고할 때 만약에 이런 표같이 작성한다면 원표시는 위에 하나만 하고 밑에는 안 하는 방법도,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회계니까. 그래도 되고 아니면 다 붙여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 눈에 어때요? 붙어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 단위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넘어가요. 어쨌든 다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됐고, 그 다음 기말부채는 모르겠는데, 요 기말자본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300원을 뺀 금액이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요걸 물어본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대변이죠. 대변의 100. 현금배당 차변에 50. 현물배당도 현금이나 현물이나 똑같이 자산 감소기 때문에 현물배당이 있으면 쓰는 건데, 아직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고. 그 다음 유상증자는 자본의 증가 대변 당기순이 됐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이익이죠. 기타 포괄이익이 5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차가 맞으려면, 자, 대변합계가 600, 700, 750이고 차변합계가 50이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50이면 여기가 7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700. 근데 여기가 700이 되려면 거시기에서 300을 뺀 게 700이다. 그럼 거시기는 1000이 되겠죠? 거시기는 1000. 그게 답이 4번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본 계정을 이미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인 거고, 없으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T 계정 그려서 자본 계정 구조를 익히시라 이겁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죠. 그다음 이제 1번처럼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시험이 근데 40문제가 다 어려운 적은 없잖아요. 그 중에 진짜 너댓 개 정도는 정말 답이 손들고 있는 수준, 이런 것도 꽤 많아요. 자, 요즘 2번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나오고 계정 과목을 찾거나 그 거래 요소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3번 할게요. 왜 3번이냐 따지지 마시고 그냥 3번 할게요. 3번. 자, 계정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물어본 게 기말, 자본, 총계. 자본을 물어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품, 미지급 비용, 차입금 어쩌고 저쩌고 자산부채들이 있네. 근데 물어본 건 자본이네요.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표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말로 보면 되겠죠. 물론 기초인지 기말인지 써있지는 않지만 물어본 게 어쨌든 기말 자본이니까 여기 있는 게 다 기말 자료겠지 뭐.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료겠죠. 그리고 자본은 우리 회계의 대원칙,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근데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잽싸게 어떻게 하면 돼? 빨리 그냥 T계정,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T계정 그리고 계산기 들고 그리고 저랑 이제 수업 계속 들은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만 단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기 누를 때 아직도 100000 누르세요 혹시? 아니 물론 계산기마다 0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거 자꾸 활용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자꾸 요령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저 같으면 만 단위로 그냥 해요. 만 단위로 원래 이렇게 그냥 T계정 그려서 만 단위로 하는데, 아니면 만 단위가 아니어도 눈치 학상 딱 보니까 100원, 10원짜리, 100원짜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알아? 최소한 공세계 정도는 띄고 계산기 눌러봐라. 이것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800000 누르고 100000 누르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거기 외에 요즘 아무리 싼 계산기라도 M 플러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쓸 줄 아세요? 근데 이거 잘 쓰는 사람은 쓰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안 써요. 쓰는 것도 까먹기도 했고 잘 안 써요. 메모리 기능을 쓰면 만약에 뭐 더한다, 뭐 계산해서 나온 숫자에 다음 계산해서 나온 숫자를 더하는 메모리 기능인데, 요런 거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게 알면 더 좋아요. 알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알려면 이것도 스트레스야 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지금까지 진짜 웬만하면 계산기 없어도 그냥, 물론 이제 좀 단수가 안 되는 건 계산기 있어야 되지만 만 단위 할 줄 알면 계산기도 많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어쨌거나 공세개 정도는 자르고 계산기 입력하는 요런 정도 센스는 갖춰야 됩니다. 000 누르고 하나 더 눌렀니 들렀니 빽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다시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면, 그거 모르면 이미 할 말 없고, 자, 상품이 자산이다. 그럼 차변.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만 단위. 80만 원이 80만 원 보인다면 만 단위로. 아니면 계산기 들고 80만 누르는 거지, 그냥 80. 그 다음에 부채는 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그릴게요.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대변에 10, 만 단위 10. 그 다음 차입금도 부채니까 대변에 100. 그 다음 미수금은, 아직도 미수금 이거 가지고 헷갈리진 않겠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직도 이거 가지고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헷갈리지 않겠지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설마 아직 이것도 헷갈리시나?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뭐에 속해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이죠. 뒤에 비용이 있다고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나? 선급, 선수 수익 다 붙었다고 이거 수익인가? 이러진 않겠죠? 선수는 부채예요, 부채. 마찬가지로 미수, 수익, 또 뭐?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이거 비용 수익이 헷갈리면 안 되고, 앞에 써 있는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고 계시면 안 돼요. 심지어 수익 비용이 안 붙어 있는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것도 지금도 헷갈리고 있다면 진짜 귀민머리 2개 뽑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수금 자산 20 차변, 현금 자산 70, 매출 채권 자산 차변에 40, 미지급금 부채죠. 자산인지 부채인지 여기서도 헤매고 있다. 가슴에 발을 얹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머리 띠두르고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 벌어지든 폭탄 떨어져서 많이 사람이 다쳤지만 그 안타까운 거 뉴스도 보지 마 그냥. 회계 책, 민법 책, 시설 책 여기 책만 보세요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앞으로 100일 동안은 꼼짝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자산부채 헷갈린다 그러면 물론 공부를 이번 달에 처음 시작했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닌데 한 2달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 가지고 자산부채 헷갈린다 그러면 귀민머리 뽑아야 돼 진짜. 어디까지 했지 근데? 미지급금. 그 다음 선급금, 자산, 차변 끝났죠? 그럼 이제 자산 다 더해서 부채 빼면 그게 자본이겠죠 뭐. 그죠? 그럼 자산 다 더하면 자 계산기 없어도 이 정도 암산 되지 않을까요? 응? 170, 210, 270. 그 다음 부채는 160. 그럼 차액은 110. 그 답은 4번이겠죠? 암산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리고 우리 암산을 자꾸 해봐요. 치매 예방도 하게. 이런 계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만 단위 쓰는 거를 조금, 근데 이게 한눈에 봐도 10만 원이다, 한눈에 봐도 20만 원이다,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솔직히 저는 숫자 감각이 진짜 없어요. 1, 10, 100, 1000. 그런 분들은 그냥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이렇게 콤마가, 우리 시험지에는 콤마가 반드시 찍혀 있죠? 시험지에는 콤마가 반드시 찍혀 있기 때문에 콤마를 기준으로 요건 10만 원 단위, 요건 100만 원 단위 이런 게 눈에 보인다면 만 단위로 하시면 계산도 단순화되고 시간도 빠르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공세개 정도 떼고 계산기 누르는 습관. 그리고 계산기도 여러분 그 공학용 계산기는 시험장에 못 갖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갔다 괜히 뺏겨요. 그럼 그 시험장부터 짜증나니까 그냥 단순 계산기,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단순 계산기 인터넷으로 한 10,000원 안팎되는 이런 다이소 가서 사지 마시고 까딱 잘못하면 다이소에서 사면은 나중에 뭐가 안 눌리거나 그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다이소 가지 말고 그냥 인터넷 이용해서 한 10,000원 안팎인 거 사면 10년, 20년 쓸 수 있어요. 저 집에 있는 거 한 20년 가까이 쓰고 있어 지금. 어쨌든 계산기 누르는 것도 연습이니까 평상시에 솔직히 이거 가지고는 계산할 것도 없지만 아주 연습하셔야 됩니다. 6번 갑니다. 네, 6번 갑니다. 4번 같은 건 항목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일단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일단 6번. 다른 거 보면 안 돼. 자, 6번. 자, 기초 X1년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총액이 다음과 같고 수익과 비용 합계액이 각각 1,000만 원과 800만 원이다.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 딱 있는 것만 봐도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1,000만 원이고 비용이 800만 원이면 당기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그 다음에 물어본 건 추가적인 지분 출자액. 바꿔 말하면 추가 출자니까 바꿔 말하면 증자잖아요. 증자. 그 다음에 배당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산 있고 부채 있고 회계 시작하자마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전제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었죠. 사실 되게 쉬운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기초는 기초끼리 자산에서 부채 빼면 기초 자본은 2,000만 원. 또 기말은 기말끼리 자산에서 부채 빼면 4,500만 원. 검수 봐. 그럼 2,000에서 4,500 됐으면 원래는 다른 게 없으면 이 차이가 뭐가 돼요? 원래는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많아졌으면 그게 원래는 당기 순이익이죠. 그게 원래는 당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순이익이 올라리 순이익 200만 원밖에 없대. 200만 원밖에 없대. 그럼 원래는 증가된 게 얼마였죠? 증가된 게 2,500이에요. 2,500. 2,500이 증가했는데 그럼 그중에 그게 원래는 순이익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순이익은 200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물어본 게 이거지 뭐. 증자. 지분 출자액이죠. 그래서 아까 자본 계정 그리라고 했을 때 자본 계정을 그린다면
기초자본은 대변에 2천이고 2천, 기말자본은 차변에 4,500이고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수익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수익은 대변에 1,000, 그리고 비용은 차변에 800. 그리고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냐? 뭐 있었죠? 순이익 순손실은 일단 됐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추가 출자가 바로 증자였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증자가 되는 거지요. 요게 그래서 차변합계 5,300. 그냥 수익 비용 다 적었다고 치면 수익 비용 5,300. 그러면 대변이 3,000이니까 2,300이죠. 아까 여기서도 2,500에서 200을 뺀 그럼 나머지 2,300은 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300이니까 답은 2번이겠죠.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그렸으면 수익과 비용을 그냥 적어도 결론은 증자의 추가적인 지분 출자 2,300인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여기를 단기 순이익으로 바꿔도 아까 순이익으로 바꿔도 순이익이 200으로 바꾸면 차변합계 4,500, 4,500에서 대변합계 2,200 빼면 2,300. 어차피 똑같아요. 자본 계정 구조를 그려도 결론은 똑같고 아니면 아까 순이익을 이미 구했다면 원래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가 순이익이다. 근데 이 문제는 물어본 게 추가적인 출자, 추가 출자니까 결국은 증자액을 물어봤다. 순이익과 증자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도 되고 T계정 그려도 되고 뭐 풀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건 해결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5번 같은 것도 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 기말, 기초 이렇게 쑥 써 있어. 그럼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가면서 풀면 됩니다. 풀이 방법은 정해진 게 없다. 나는 T계정은 아무래도 불편해. 난 공식이 편해. 그럼 공식을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다양하게 문제를 겪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그걸 자꾸 만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 더. 9번 갈까요? 9번은 말로 써 있네. 이제 지금 했던 문제라든가 5번, 6번, 7번, 8번은 그래도 표를 이용해서 뭐가 얼마다 되게 딱딱 보기 좋게 돼 있는데 9번이나 10번은 이렇게 말로 쭉 길게 써 있어. 이러면 또 괜히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어쨌든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미리 다양하게 겪어봐야죠. 자, 일단 9번 보면 X1년 초와 X1년 말의 총자산은 각각 15만 원과 27만 원이고 X1년 초, X1년 말의 총 부채는 각각 8만 원과 12만 원이다. 그 다음 X1년 중 5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현금 배당으로 만 원과 주식 배당, 주식 배당도 있어. 주식 배당 7천 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X1년 기타 포괄 손익이 만 원. 기타 포괄 손익이 만 원인데 마이너스라고 안 써 있으니까 기타 포괄 이익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물어본 건 단기 순이익이네. 어쨌든 표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말로 써 있으니까 좀 더 헷갈려 보이기도 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물어본 게 순이익인데 이제 얼추 대충 보이죠? 얼추. 아까처럼 그래서 기초 기말 어쩌고 써 있고 현금 배당 유상증자 써 있으면 이것도 자본 계정 그리면 안 되나요? 되겠죠, 뭐. 자본 계정. 이게 자본 계정 구조를 그려두는 게 사실 제일 쉽고 빨라요. 그래서 다시 아까 요약한 걸로 다시 기초 자본 대변 그리고 대변의 유상증자. 제가 한동안 유상증자를 그 뉴스에 보면 요즘 코로나 뉴스 안 나오지만 코로나 뉴스 유증상자 나오잖아요. 제 눈에는 자꾸 유상증자로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렸어요. 막 유증상자가 아니라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대변이 뭐였죠? 보통은 단기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이 이런 것들. 그 다음 차변에는 유상감자도 있으면 쓰는 게 맞지만 당연히 논리적으로 유상감자도 쓰는 게 맞지만 유상감자가 나온 적은 못 봤다. 근데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빠지면 서운해합니다.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순이익 반대말이 순손실인데 어쨌든 둘 다 나올 리는 없고 당연히 둘 다 나올 리는 없고 기타 포괄손익도 둘 다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이거 센스껏 문제에 따라서 이익이다 또는 손실이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둘 다 나올 리가 없죠. 그다음 기초자본이 대변이니까 기말자본은 차변이죠. 다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단기순이익 물어봤구나. 단기순이익. 자, 다시 위에부터 총 자산이 나오고 총 부채가 나오는데 항상 그렇지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입니다.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그럼 기초자산이 15만 원이고 기초자산 15만 원이고 기초부채는 8만 원이면 기초자본은 7만 원이란 얘기고 기말자산
자산이 기초가 15만 원인데 기말은 27이잖아요. 기말 자본 27에서 기말 부채. 기말 부채가 12만 원. 그럼 기말 자본은 15만 원. 15만 원. 그다음 5만 원이 유상증자. 5만 원이 유상증자. 그다음 현금 배당 만 원. 현금 배당 만 원. 그다음 이 문제. 함정이라면 함정이 바로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오면 안 되는 거죠? 쓰면 안 돼요.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인데 이거 어쨌든 기타 포괄 손익이라면 아니 손실인지 이익인지 모르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그냥 기타 포괄 이익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대차 차변이 16만 원이고 대변은 12, 13이네. 그러면 3만 원이네요. 그럼 3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겠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찾는 거죠. 원래는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따지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지만 이 금액이 만 원이면 그냥 이익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마이너스 만 원이다. 마이너스 만 원이다. 그럼 손실로 봐야지 여기. 그때는 손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계정 구조에 집어넣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직도 안 끝났죠? 아직도 멀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시죠.